금리만 볼 게 아니라 경기를 진짜 봐야 된다. 네. 그 연준이 이제 와서는 세게 얘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시장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짧은 기간에 이자율은 올리지 못할 것이다. 단기 금리가 워낙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장단기 금리 차이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연준이 어떻게 네. 할 것이냐. 지금 뭐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50bp 하냐에 대한 이야기 가지고 공포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25bp 아니면 뭐 정말 예. 금리 동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을 보면요. 결국은 뭐 일단은 좀 안정됐다고 이제 보면 되니까 지금 뭐 그 US 퓨처스도 별 큰 문제 없이 지금 있잖아요. 이런 걸로 볼 때는 시장이 좀 지금 와서 되돌려 보면 목요일부터 생각해 보면 주식시장은 거의 그 자리예요. 예, 뭐 조금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뭐 거의 그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 시장도 거의 그 자리, 유럽도 그 자리예요. 한 빠졌지만 다시 오늘 또 채워주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외환도 거의 그 자리예요. 뭐 조금 내리긴 했는데 별 그 자리예요. 그런데 금리는 완전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특히 10년짜리 금리는 뭐 지금 3일만 딱 잊어버리면 제가 목요일 생각을 해보면 목요일 날 어떻게 되냐면 금년에 연초에 금리가 2년짜리 금리가 4.4였어요. 2년짜리 금리를 왜 말씀드리냐면 2년짜리 금리는 그냥 연준의 시나리오를 그대로 그냥 하는 거거든요. 4.4였던 게 FOMC 2월 달에 할 때 4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시리즈로 뭐 그 기억나시죠? 고용지표 18만 7천인가 했는데 51만 나와가지고 사람들 그렇죠. 뭐 뒤집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CPI니 뭐니 줄줄이 강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4가 5.07까지 갔어요. 지난 목요일 날 그랬죠. SVB 나오기 전에 어제 밤에 제가 봤을 때 어제 아침에 3.97이었어요. 110pp 빠졌어요. 그리고 미국은 열리지도 않은 지금 좀 보니까 4.3이에요. 네. 이게 지금 뭐 난리가 나버린 거죠. 아니 그러니까 네. 저도 그 미국채 그 좀 추적을 하기 위해서 네. TMF라고 3배 레버리지짜리 그 약간 그 보초병처럼 이렇게 조금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그저께 딱 SBI 사태 나니까 11% 가까이 오르고 그 다음 날도 10% 가까이 오르더라고요. 그러다가 장중에 0.5%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급락하고. 10년짜리 금리는 아까 그 나가기 전에 4%였거든요. 그게 3뭐 많이 빠졌다가 지금 3.6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40bp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면 0.4 움직인 거에 10년짜리니까 곱하기 10 하면은 4%인데 곱하기 10까지는 안 해요. 이제 듀레이션이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한 7 잡아주면 4, 7이 28, 2.8에다가 3배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8에 3배니까 3, 3, 5, 한 7%, 8% 움직인 거죠. 근데 재밌는 거 그거 아세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저번 주에 한국 그 투자가들이 미국의 개인 투자가들이 샀던 그 종목 순위를 한번 항상 봐요. 네. 저번 주에 1등이 뭔지 아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거예요. TMF. 네. 우리나라 그거 이게 SBB 전이에요. 그러니까 대박은 대박이에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 어제 그저죠. 그저께 만약에 매도를 했다 그러면 한 단기 한 20% 가까이 차이 났을 거예요. 그럼요. 근데 그냥 가지고 있다면 다시 또 한 플러스 5 정도로 그러니까 떨어져 뭐 있어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직전에 그거를 한국 그게 기관들을 산 거 보는 게 아니고 우리 그냥 우리 거래소 거를 보면 개인들 것만 거의 나오거든요. 기관들은 커스토디안이 다 따로 있으니까 개인 건데 그게 1등 된 거 보고 제가 막 웃었어요. 와. 우리는 투자의 민족이다. 아니요. 그래서 야 그렇지 않아도 제가 채권이 좀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야 채권을 3배짜리를 그냥 웃고 말았는데 갑자기 뭐 금요일날 이런 일이 터지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대박은 대박이다. 딴 얘기지만 아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비슷한 상황들이 올 수 있잖아요. 어차피 왜냐하면 뭐 이렇게 노이즈는 있겠지만 결국 금리는 인하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제가 그 얘기해갖고 중간에 말이 헷갈려갖고 말았는데 사실은 지나놓고 지금 뭐 수술 전 수수료가 있잖아요. 전후를 했는데 지금 SBB가 아무것도 아닌 게 넘어간 해프닝이라고 이제 쳐보자고요.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상태는 그러니까 밑으로 쭉 빠진 것도 다 잊어버리자고요.
뭐 3.9까지 간 것도 잊어버리면 2년짜리 금리를 보면 이건 연준의 시나리오잖아요. 네. 연준의 시나리오가 지금 5.07이 4.3이 됐어요. 그럼 벌써 77bp가 빠졌잖아요. 이게 빠졌으니까 뒤에 시나리오 다 바뀌어 있을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뭐 지난 거 다 잊어버리고요. 어저께 제가 본 거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시나리오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시나리오가 무슨 뭐 누구한테 설문조사한 게 아니라 우리 퓨처스 같은 걸 다 보면은 지금 4.3인 상태에서 퓨처스가 또 뭔지 모르시는 분이 예.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돼요. 그 페드 펀드 퓨처스라는 게 있어요. 페드 펀드 레이트 퓨처스라는 게 있는데 되게 단순 무식하게 하는 퓨처스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거기 들어가 보시면 연준 금리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우리 맨날 얘기하는 타겟 금리라는 게 연준 금리가 뭐냐면 연준의 그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해주는 게 아니고 큰 대형 은행한테만 그렇죠. 해줘요. 그러면 대형 은행들끼리 그날 돈이 남으면 연준에 조정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이제 이렇게 주고 받아요. 빌리고 빌려주고 그게 페드 펀드 레이트예요. 근데 거기서 조정이 안 되면 연준에 가져와서 연준이 해주기도 해요. 네. 그건 이제 디스카운트 레이트예요.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레이트는 중요한 게 아니고 페드 펀드 레이트는 뭐 콜 레이트라고 봐야 되나 그런 거 비슷해요. 그런 레이트가 이제 연준이 딱 정해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오늘 보면은 매달 있어요. 지금이 3월이니까 3월 것도 하고 있는데 4월, 5월, 6월, 7월, 8월 쭉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간단하게 하는 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5월 달 걸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예를 들어서 5%가 있어요. 그럼 5%에 사기도 하고 5%에 팔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5%보다는 더 낮을 거야. 이렇게 내가 베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래를 언제까지 하냐면 5월 31일까지 해요. 그럼 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일매일 페드 펀드가 결정됐을 거 아니에요. 그걸 누군가 다 적어요. 평균을. 그 다음에 5월 30일이 되면 지난 한 달 동안의 평균이 나올 거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4.8이야. 근데 나는 5회 했어. 그러면 제가 0.2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20bp 맞췄잖아요. 그러면 20bp에 대해서 곱하기 얼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시업 칠 때 점에 얼마 칠까 정하는 것 같아요. 참고로 한 5만 원쯤 됩니다. 정확하게 한 42달러 정도. 그래가지고 그걸 주고 받는 거예요. 이런 페드 펀드가 한 2년까지 쫙 있고 굉장히 리퀴드해요. 그 자체로.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유로 달러 퓨처스라는 것도 있거든요. 은행 간에 주고받는 이런 거 가격이 앞뒤가 좀 안 맞으면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사실 요즘 사람이 안 해요. 기계가 하기 때문에 뭐 자동으로 쫙 맞게 돼 있고 그 거래량이 엄청납니다. 네. 뭐 한두 푼이 아니에요. 엄청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쭉 계산을 해가지고 거꾸로 환산을 해보면 3월 달에 얼마 올려, 5월 달에 얼마 올려 하는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설문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확률적으로 뭐 이항분포나 뭐 수학 잘하는 애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본 지금 확률을 얘기를 해보면 지난 목요일까지만 해보면 뭐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목요일 날 좀 3월 달 FOMC에 대한 그게 뭐였어요? 25bp가 올리는 확률과 50bp 올리는 확률 두 가지가 있었는데 25bp 올리는 게 20%예요. 50bp 올리는 게 80%였어요. 그렇죠. 지금 딱 보시면요. 50bp 올리는 건 아예 없어요. 스크린에. 아예 없고 지금 이제 동결하는 거와 이제 25 올리는 건데 지금 25 올리는 게 한 70% 80% 정도 돼 있어요. 어제는 그게 50%밖에 안 됐는데 많이 변하지. 그러니까 옛날 일 잊어버리고 옛날 일 해봐야 불과 지금 12시간 전 얘기를 제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게 80%좀 돼 있고 지금 시나리오가 뭐냐면 지금 4.3%짜리 2년짜리 시나리오에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보고 온 시나리오는 이번 3월 FOMC에서는 25bp 올릴 확률이 80%다. 그 다음에 이제 5월하고 6월 달에 하거든요. 두 번에 가서 한 번 정도 올릴 가능성이 반반이다. 그러니까 3월에 올리든 5월에 올리든 올려서 지금 확률적으로는 5.15 정도? 그러니까 한 번 아니면 두 번을 올리겠다 그랬는데 그동안 우리 피크 레이트라고 제일 높은 거 맞추겠다고 난리 쳤잖아요. 3일 전에만 해도 그게 6이었어요. 그게 이제는 5.15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7월만 가면 벌써
내려가기 시작해요. 벌써 내려가기 시작하고 지금 4.75 정도 내려가고 금년 말은 4.5, 내년 말은 그러니까 2024년 12월은 대충 얼마 생각하세요? 3.25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네. 어쨌든 방향은 내려가는 걸로. 그렇죠. 한 번 올리거나 두 번을 올린 다음에 연말 가면 지금 4.75인데 4.5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에는 내년 말에는 3.25다. 지금 그러니까 시장의 지금 포캐스트는 그건 거죠. 예. 이러한 큰 그림 하에서 네. 그렇다면 금융시장은 우리가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 가장 이 주식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가 첫 그래서 번째. 그게 이제 어려운 건데 우선 사실 그리고 연준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자, 연준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보다 갑자기 낮게 보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물론 경기가 나쁠 거야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 시나리오는 연준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예측이잖아요. 근데 연준에 관련돼서 지금 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동안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년에 보면 작년만 해도 단기 금리, 2년짜리 금리와 주식이 거의 방향성이 그랬어요. 금리가 내리면 주식이 오르고 이게 항상 따라다녔는데 금년에는 4.4에서 4가 갔다가 5.07까지 올라갔는데 주식은 이렇게 되면 맞는데 옛날 같으면 이렇게 돼서 내려가는 여기서 딱 멈췄어요. 딱 멈추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주식하는 애들 쟤들 정신 차려야 된다. 저거 큰일 난다. 저거 완전히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금리 올라가면 주식 내려간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할 말 없으니까 한 말이고 제가 보기에는 금년에 와서 주식하던 사람들의 가장 큰 변화는 금리만 볼 게 아니라 경기를 진짜 봐야 된다. 네. 경기를 봐야 되는데 사실 경기만 좋다면 금리가 좀 올라봐야 금리가 오르는 게 무서운 이유는 금리가 올라서 기회비용이 올라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내가 장사가 안 될까 봐 그러는 건데 그렇죠. 야 경기만 금리가 어디에 가 있든 간에 경기가 좋다는데 무슨 걱정이야. 그리고 작년 10월에 뭐 나스닥 만가 있을 때 그때는 금리가 솔직히 7% 갈지 8% 갈지 몰랐는데 야 5 아니면 5.75 25bp 갖고 저쌩 난리를 치는데 야 잊어버려. 그 불확실성 별로 없어. 우리만 경기 괜찮고 우리 실적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하고 좀 생각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추측이지만 네. 그리고 사실 또 1월 달에 미국의 GDP 그로스 같은 게 또 마침 조금 좋게 나왔어요. 예상치가 좀 변했어요. 유럽도 변하고 아시아도 변하고 중국도 좀 변하고 다시 좀 내려왔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하는 사람들이 금리보다는 경기를 보고 있고 네. 그때 많이 한 얘기가 야 경기 잘 가고 금리도 잘 맞춰가지고 뭐 골디락스 그런 거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희망감이 들었는데 그때 가장 큰 리스크라고 꼽았던 사람들 중에 몇 명은 이런 거를 못 가게 할 유일한 우리의 적은 연준 위원들이다. 연준 위원들이 과잉 긴축을 해가지고 다 망가뜨려 놓을 수 있다. 연준 위원들이 지네들이 1년 전에 뭐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하면서 안 올려가지고 늦게 올리는 바람에 빨리 올렸고 그리고 나서 난 몰라. 다 죽더라도 난 인플레이션만 잡을 거야. 그게 내 원래 하는 일이거든. 이런 소리 막 해대고 했는데 그때 이제 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하는 말이 야 연준아 너 이제 마음 편하냐. 또 한 명 망가지니까 진짜 너 마음 편해? 요즘 최근에 더 글로리의 그 나쁜 주인공이 연진이잖아요. 그 연진아 너 이래도 돼? 그럴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우스갯소리로 연준 의원들 참 운도 좋아요. 이번 주에 그 블랙아웃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뭔가 자꾸 한 말씀 해주시죠 이랬으면 입장 난처했을 거예요. 입장 엄청 난처하죠. 거기다 대고 나는 이런 거 몰라요. 저는 인플레이션 잡는 게 나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사람들 뭐 던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딴소리 하기도 그렇고 운도 좋아요. 어쨌든 저는 시장 사람들이 항상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연준은 자기 마음속에는 금리를 이제 안 올려도 될 것 같아. 그래도 말은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금리 안 올려도 될 것 같아.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까 봐.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시장에 있는 사람은
돈 못 게 하는데 내가 금리 오를 것 같은데 금리 내려갈 거에 베팅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사실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냐면 연준이 이번 사태가 그야말로 심각한 사태로 갈지 안 갈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이제 와서는 세게 얘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파월도 뭐 그냥 살살 빠져 도망가지만 3월 20일 날 인터뷰할 때 이 얘기 무조건 물어볼 텐데 나는 스타트업이고 뭐고 난 그런 거 몰라요. 이렇게는 말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끈적끈적합니다. 나는 더 올려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데이터 디펜던스하여 이런 정도만 얘기하지 인플레이션 잡히기 전에는 금리 인하는 죽었다 깨어나도 없습니다. 니네들 다 망해도 나는 몰라. 이렇게 얘기 못 한다는 거죠. 그거를 시장은 이제 예상을 해가지고 비포 애프터를 보면 지금 SBB가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SBB가 잘못되면 사실 경기가 나빠지는 거니까 금리 내려오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확률을 계산해 볼 때도 내가 볼 때 너무 과도하게 들었어.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이거 봐. 금리 봐. 금리 보니까 채권하는 애들이 얘기하잖아. 경기 작살 날 거라고. 그렇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연준에 어느 정도 프레셔가 갔다. 그래서 연준이 조금 달리 생각할 수도 있다. 사실 캐나다나 한국도 선행적으로 좀 동결했죠. 일단 멈춰놨잖아요. 어떻게 보면 얻어 걸린 것 같긴 한데 안 그랬으면 우리도 날취했을 거야. 이번에 올렸으면. 얻어 걸리는 건데 그런데 얻어 걸리긴 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분위기가 그랬고 되돌아가 보면 작년 10월에 진짜 겁날 때 뭐 미국 국채금리 4.5 갖고 뭐 달러 인덱스 115 가고 뭐 난리 났을 때 돌아선 계기가 뭐였습니까? 중앙 정부들이었죠. 국채 길트 분트 난리 날 때, 영국채, 독일채 난리 날 때 국채 사주고 뭐 퀀터티브 뭐 타이트닝 하는 게 아니고 이징하고 외환 시장에 과감하게 개입하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실은 조금 돌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이 사태를 보면은 저는 저는 사실 이 사태가 어떻게 나빠질지 좋을지를 예상하고 싶진 않아요. 네. 다만 제가 오늘 길게 얘기한 거에 제 그냥 의견은 시장이 조금 너무 재밌게 얘기하는 것 같아. 리만하고 비교하는 것이 너무나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너무 재밌게만 얘기하는 것 같아. 실제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그게 첫 번째 의견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금리 시장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는 시장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과감하게 짧은 기간에 이자율은 올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그게 상당히 리저너블한 추측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 경험이 오래신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은 항상 이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사고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멈추고 이제 하락하는 구간이 들어섰을 때 그동안 골마왔던 상처들이 지금 이번에 SVB처럼 이렇게 터지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예전의 차트를 보면 항상 금리가 오를 때보다 내릴 때 사실은 주식이 많이 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특히 단기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뭔가 나쁘기 때문에 내리는 그렇죠. 거거든요. 안 좋으니까 내리겠지.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내리는 건데 사실은 예전에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 거는 사실 저는 저도 나름대로 예전 일을 많이 기억하고 있지만 되도록 옛날 얘기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게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일단 코로나 전하고도 비교하기 힘들지만 한 15년 전쯤에 우리 기술 개발 많이 돼갖고 0.5에 5로 그냥 한 10몇 년 갔잖아요. 그때. 근데 그 전에는 경기가 나쁘면 돈을 마음대로 못 푼 이유는 뭐였어요? 풀면은 인플레이션이 될까봐 그렇죠.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은 무슨 전가의 보도라 그러나 무슨 일만 벌어지면 돈 풀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안 됐어요. 안 될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술혁신, 하나는 중국이 그냥 그렇죠. 물건을 마구 찍어 대니까 그 두 개였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이 두 개가 한꺼번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중국도 없어져, 기술혁신도 안 돼. 그러니까 사실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거든요. 다시 정상으로 가면 기술혁신이 다시 일어나고
중국이 뭐 얼마나 따라올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세상이 다시 분업화로 돌아가게, 협업 분위기로 돌아가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전에 금리 떨어질 때 주식 떨어지는 건 맞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15년 더 전, 50년부터 15년 전까지는 그 얘기 다 맞아요. 부정하려는 건 아니지만 예전과 앞으로 시장이 같을 가능성은 그냥 반반이거든요. 그러면 뭐 하나만한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걱정은 되는데, 물론 금리가 오랫동안 가면 약한 고리가 터지는 거고, 오래 안 가고 지금 몇 달만 가도 지금 한 명 터졌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터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연준이 한 명 지금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2명, 3명, 4명 이제 갈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결국 양극화거든요. 그렇죠. 양극화는 항상 약자한테 괴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 약자들은 떨어져 나가는데 진짜 또 냉정하게 못되게 얘기하면 약자들이 없어지는 거는 뭐 나쁜 거 있나? 어차피 가래들은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는데 제가 너무 못되게 얘기했지만 그게 사실 시장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뭐 그야말로 반반인데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야 금리가 내려가? 그러면 이제 떨어질 거야. 너무 그러니까 비관적인 코멘트보다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오늘 뭐 결심하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는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마침 또 트레이딩 네. 그 뭐 여러 가지 뭐 환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분야의 그 전문가셨으니까 또 하나 좀 질문드리고 네. 싶은 게 이것도 그러면은 예전하고는 다르게 봐야 되는가? 뭐냐면 장단기 금리 역전차. 네. 항상 이 현상이 있고 나서 뭐 1년 후, 1년 6개월 네. 후에는 경기 침체 그리고 그거를 동반하는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오지 않았었냐. 네. 이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그거는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단기, 장기 금리 차가 역전이 돼 있으면 경기 침체가 온다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뭐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죠. 뭐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으니까 지금 돈은 없는데 끌어쓰고 좀 지나면 내려갈까 이런 건데 이거는 단기와 장기의 그 의미가 둘 다 실질 금리여야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준이 금리를 하나도 안 올려요. 그냥 어떤 수준으로 똑바로 가거나 또는 올릴지 내릴지가 반반이야. 그런 상황이면 단기 금리가 실질 금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난 1년 전부터는 연준이 어떻게 얘기한 거 제가 아까 시나리오 막 불러드렸잖아요. 네. 저만 그랬어요?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다음 달에 25, 75 쭉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워낙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많이 퇴색했죠. 하나가 인위적인 금리니까 사실은 장단기 금리 차이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3개월이 10년보다 더 맞을 것 같아? 어떤 사람은 2년과 10년이 더 맞을 것 같아? 의미가 없는 게 3개월은 지금 3이지만 뭐 야 2달 있으면 그거 5 될 건데? 석 달 있으면 5 될 거야. 한 달에 75bp씩 올리는데. 그러니까 단기 장기 금리 차의 의미가 단기가 너무 인위적으로 됐기 때문에 좀 의미가 좀 그동안에도 없어졌고 사실 막말로 하면 지난 목요일만 해도 500 그러니까 5.07 때 4였으니까 107이었어요. 네. 저희가 장단기 금리 차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얘기할 때가 70 정도 돌파했을 때요. 그때 난리를 쳤지만 100 넘으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느낀 거예요. 아 이게 인위적으로 하니까 대책이 없구나. 그런데 금요일 날 그리고 어저께는 장단기 금리 차가 40까지 내려왔어요. 지금은 한 54쯤 됐어요. 제 생각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단기 금리가 너무 인위적이니까 이게 차이를 보지 말고 그냥 뭐 최소한 2년짜리로 봐야 되고요. 3개월짜리로 보는 건 너무나도 말이 안 되고 2년짜리하고 봐야 되는데 그 2년짜리 마저도 뭐 3일 동안 110bp 움직이는데 이 와중에 장단기 금리 차로 경기를 가늠한다는 거는 경기는 약간 그래도 장기적인 건데 어떻게 하루 만에 107이 40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하루 만에 SBB가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경기가 그만큼 변했겠습니까? 난 그렇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장단기 금리 차를 볼 때는 최소한 2개다가 실질 금리에 가까워야 되는데 지금은 2년짜리 금리가 너무나도 실질적이니까 아니기 때문에 다만 6월 달 정도 지나게 돼도
그래도 그 다음에 코스가 너무 확실하잖아요. 내려가는 게. 네. 그러니까 그것도 또 인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다시 말씀드린 대로 연준이 똑바로 갈 것 같, 아무 짓도 안 할 것 같을 때, 또는 연준이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위로 아래로가 완전 반반이야. 이럴 때는 의미가 있지만 지금 2년 동안 어떻게 할지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이때 장단기 금리 차를 보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하도 많은 분들이 그 금융위기 예. 혹은 이 주가 폭락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네, 지금 맞아요. 말씀드린 이해는 이런 됩니다. 것들에 대해서 아주 공포심을 갖고 있거든요. 예, 예. 이러한 각도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네. 거 우리 가족분들도 한번 네.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